자, 오늘은 변제금 30만원 더 줄이는 방법, 채무자 여러분들 형편이 좀 딱하시고 당장 5만원 10만원도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깎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의 취지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냉정히 말해서 채무자 여러분께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셨는데 갚아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는 채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만 각 가정마다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법원에 주장해서 얼마라도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경우에는 깎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첫 번째, 추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무엇이냐? 생계비는 생계비인데 뭔가를 추가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인 생계비 145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55만원을 변제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145만원은 내가 쓰고 155만원은 법원에 납부하는 거죠. 그렇게 36개월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거죠. 이 145만원을 생계비라고 하는데 미혼이면 1인 생계비 145만원만 인정되는 거죠. 근데 미혼인데 1인 생계비 145만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더 빼달라. 왜? 나는 월세를 내야 되니까 한 달에 50만원 더 빼달라. 이게 추가 생계비입니다. 이렇게 50만원 더 뺀다면 한 달에 105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생계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시잖아요. 아니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매달 내는 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전세대출 이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거를 위해서 매달 지출하는 비용을 주거비라고 합니다. 교육비도 있겠죠. 자녀가 많으면 자녀 학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조금 발달이 조금 늦다거나 이런 개인적 사유 때문에 특수교육을 좀 받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그 교육비도 추가 생계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가장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1인 생계비, 2인 생계비를 만들어 놨는데 나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를 매달 더 써야 되니까 그거 고려해서 변제금을 조금 더 깎아달라, 그런 주장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 일반적인 생계비를 먼저 봅시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100명 중에 한 가운데 서 있는 50등 사람의 소득이요. 그 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해 주거든요. 100%를 다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자기 빌린 돈도 못 갚아가지고 개인회생하는 판국에 생활비를 많이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면서 남는 돈은 전부 변제금으로 내라. 그러면 변제 못한 돈도 탕감해 주겠다. 이런 취지니까 생계비를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로 정했는데 1인 생계비의 경우에는 143만원, 2인 생계비는 235만원, 3인 생계비는 300만원, 4인 생계비는 365만원, 5인 생계비 426만원, 6인 생계비 483만원, 7인 생계비 539만원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단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요, 채무자인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으면 우리 집이 4인 생계비입니까? 아니죠. 배우자도 일할 능력이 있고 배우자도 일을 해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부양하는 거니까 나 한 명, 자녀 한 명, 2인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부부끼리의 소득이 큰 차이가 안 난다면 2인 생계비이고 한쪽 소득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그 사람한테 자녀의 모든 부양비를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생계비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기 때문에 기본 생계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채무자한테는 좋은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매년 생계비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24년, 25년 비교해 볼까요? 24년은 1인 생계비가 133만원, 25년은 1인 생계비가 143만원, 7.3% 증가했죠. 2인 생계비는 220에서 235로 증가했고 3인 생계비는 280에서 300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원의 보정 권고인데 배우자의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에서 130%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수는 미성년자 등의 수의 2분의 1로 하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로, 130% 초과인 경우에는 0명으로 각 산정한다. 단 이는 원칙적인 기준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서울하고 부산법원이 이런 기준을 쓸 때가 많은데 부부 소득이 비슷하면 각자 한 명씩 키운다 했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면 0.5명씩 부양이거든요. 내가 100만원 벌 때 배우자가 70만원 벌거나 80만원 벌면 비슷하게 버니까 각자 한 명씩 부양하는 거고, 내가 100을 버는데 배우자가 200을 벌어, 나의 130%보다 훨씬 많이 벌어, 그러면 배우자가 다 키우면 되는 거니까 나는 부양가족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내가 100을 버는데 배우자가 50을 벌면 내가 배우자보다 130%보다 훨씬 더 버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거니까 자녀는 전부 다 나한테 공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단 반드시 저렇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다른 청산가치나 채무 발생 경위를 봐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소득이 배우자보다 130% 이상 내가 압도적으로 많이 번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를 내가 공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도 해야 되고 또 일정
변제율 이상도 변제를 시켜야 되고 최근 채무인 경우에도 변제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부양가족을 집어넣겠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게 추가 생계비입니다. 월세거든요. 주거비 총 인정 한도, 서울이면 당연히 월세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단 말이죠. 25년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달에 76만 9천 원의 주거비를 인정할 수 있는데 1인 생계비 143만 원 인정하잖아요. 원래 그 안에서 월세 다 내고 밥값 다 쓰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안에 25만 원 정도 월세는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넘어가는 월세 51만 원까지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다. 2인 가구는 84만 원, 3인 가구는 100만 원, 4인 가구는 130만 원까지 추가 주거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과밀억제권형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용인시, 화성시, 일반 광역시, 기타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추가 교육비인데 일반적인 교육비 경우에는 1인 자녀라고 봤을 때 교육비 총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27만 원인데 여러분 생계비에 이미 자녀 교육비 8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생계비로 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가 높기 때문에 월 50만 원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료비 경우에는 총액 한도가 없죠. 의료비는 사람마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1인 생계비 143만 원 안에는 6만 원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필요하면 6만 원은 143만 원 안에서 쓰면 되고 나머지 4만 원은 추가 생계비로 더 인정해 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100분의 60에 포함됐다고 보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추가 생계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추가 생계비가 방금 그런 규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주장하면 다 받아주냐고, 저만큼 금액을 다 받아주냔 말이죠. 실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의료비 같은 거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의료비 내역이나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거 알차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의료비 나간다,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런 건 안 되고 실제로 지출했던 의료비 내역들을 잘 제출을 해야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추가 생계비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고 사안마다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율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고 최근 채무가 많다거나 사치탕진이 많으면 변제율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보면 대체로는 엄격합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주거나 해줘도 금액을 굉장히 작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량권이 매우 넓습니다. 인정해줄 만한 사안인데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걸 이유로 항고한다고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회생위원회 재량이 매우 넓습니다. 대체로는 부정적이다, 아니면 아주 소액만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제출하시고요, 진료비 계산서 제출하시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있는 거 다 제출하시고 얼마 썼는지 실제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분은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는데 소득이 2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인 생계비 236만 원 인정받았으니까 인정 잘 받았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의료비 5만 원 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241만 원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월 47만 원 변제, 36회 변제해서 16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거든요. 그게 자기 채무의 20%를 변제하는 겁니다. 20% 금액이 똑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주로 회생위원이 전화 와서 변제율 요 정도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의료비 지출 내역이 요거보다 더 있다 하더라도 더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한 달에 이분이 의료비를 55만 원 지출한다. 그럼 55만 원 다 빼버리면 변제금 0원 되잖아요. 그럼 변제 안 하겠단 말이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준단 말이죠. 전체 채무의 8,4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추가 생계비로 30만 원, 50만 원 인정받아서 변제금을 그만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가 생계비라는 것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대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회생위원이 보고 종합적인 전반적인 사정을 보고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법원의 재량이 매우 넓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